그래서 7대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다른 점, 다를 점 또는 달라야 하는 점에 대해서 7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헌법과 형사재판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위법 위헌인 때에 저희들이 강학상 로스쿨에서 가르치기를 위헌 위법인 때에 그게 확정되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신데, 놀랍게도 헌법재판소는 위헌 위법을 일반 법원이나 법원에서 확실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한 2달 정도 본인들이 다룬 그 사건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증인 채택이나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헌법재판관들에게 재판관, 특히 법관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헌법평의회에서 일반인도 정치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라 라는 의미로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9분이 모두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 평의회처럼 일반 정치인도 들어온다면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일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사법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문제인데, 그것이 졸속으로 진행돼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도가 그렇고요. 현재 빨리 해야 되고, 언론에서 어떤 분들 이게 징계적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하고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10%는 맞고 90%는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징계 절차는요, 죄형 법정주의나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심사해서 넘기면, 행정 절차로 넘기면, 그러면 이분이 가서 법원에 가서 이거 무죄로 받아갖고 오면 다시 징계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뽑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최고 재판기관인 동시에 최종 기관입니다. 일반적인 징계 절차는 다시 법원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대 다시 부활하지 못합니다. 만일, 제가 강학상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2달밖에 안 해가지고 탄핵시켜서 내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증거가 잘못되어서 한 1년 후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면 이분은 어떡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수십 가지의 죄목으로 공소가 제기됐지만 겨우 몇 가지 정도만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헌재의 판결은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고 심도 있게, 그리고 위법과 위헌의 중대성 요건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헌법처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라는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기관이 탄핵해서 파면할 때에는 프랑스 헌법처럼 가장 최고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헌법재판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51조의 문제입니다. 헌재법 51조에는 일반 형사재판이 헌법재판에 선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개는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같이 진행합니다. 같이 진행을 하다가 형사재판 절차가 먼저 끝나면 그걸 이제 준용해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통일적이겠죠.
이렇게 결정하는데 최근에는 아예 손모 검사님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헌재는 수사 인력과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님들 내지는 법관 몇 분 파견, 검사 몇 분 파견 받아 있지 이분들이 전혀 수사 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수사 절차를 기다리고 최소한 1심 판결을 통해서 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또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판기관입니다. 헌재는. 그런데 요즘 헌재에서 하는 걸 보면 심판기관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절차를 막 땡겨서 진행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보입니다. 헌재는 최고 헌법 판단기관이기 때문에 이 지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수사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극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수사 자료와 증인 신문에 기초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써놨는데요. 신속 재판 하려다가 졸속 재판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는 헌재로부터 떠나게 될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헌재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 현재 수사기관의 관할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관할인지, 지금 공수처인지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경찰이 영장 청구권이 없다 보니까 영장 청구를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했는데 검찰하고는 하기가 어려울 테니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공수처를 골라갖고 공조본을 구성해 놨는데요. 공수처에서 하는 거 이거 헌법적으로나 형사 절차적으로 보면 나중에 여기서 수집한 증거 위법 증거로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관할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데 예전 정부, 아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아까 아침에 오면서 찾아보니까요. 2달 정도 특검을 했습니다. 특검을 다 하고 그것이 낱낱이 매일 그 국민들에게 고해진 그 와중에 이 탄핵이 되었고 그 탄핵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사 절차가 아예 진행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가장 소중한 규정이라고 하는 헌법 제12조에 신체의 자유, 특히 영장주의, 최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왜 그런 거는 대통령께는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앞서가는 그러한 추정, 그런 단어 이런 것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관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잘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위법 증거 수집에 문제가 되어서 재판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관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요. 수사기관 절차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 전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